왜 부동산 시장이 정치입니까? 지금 집의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전망을 하는 것인데 근데 제 말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연장할 수가 없어요. 금리 올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난리가 납니다. 시장은 그냥 패닉입니다. 이제 두 분이 공격을 좋습니다. 공격은 아니고 농담이에요. 궁금한 겁니다. 농담이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빅 이슈를 좀 더 상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내관으로 뽑히는 부동산 PF 대출 문제. 현재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거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분들은 또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가 133조 원이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예전하고 다르게 미착공 PF가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대략 한 30% 이상이 미착공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PF 대출 금리가 거의 10% 정도 되는데요. 계속 이자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PF도 증가하는 상황이죠. 예전에 미분양이 많았을 때하고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5천 가구였는데 그때 부동산 PF가 8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에 줄고 있지만 어쨌든 6만 가구여서 그때보다 미분양 아파트는 굉장히 적죠. 미분양 아파트면 보면 부동산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부동산 PF가 130조 원이에요. 그때보다 50조 원이 증가했어요. 물론 땅값도 상승한 측면이 있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작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시작해서 미분양 나서 그때는 평균 분양률이 한 55%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제는 분양해봤자 막 30%, 20%, 10%밖에 안 될 거니까 아예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전하고는 질적인 차원, 뭐 양적으로도 문제지만 질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제 기구들이 한국 경제를 이제 경고할 때 가장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는 이거일 거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PF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해소되려면 미분양이 제로화돼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그럼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호에서 8연속 해소가 됐는데 그래서 5만 8천 호까지 왔는데 근데 이게 해소된 게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 미분양 주택 건수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건수는 충분히 해소가 덜 된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고르게 해소된 거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염려는 됩니다만 그 정도 심각한 우려는 안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PF 문제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경제 위기인 거고 경제 위기면 집값은 폭락하는 거죠. 그러면 주담대 문제도 같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이 부실 문제를 터질 거라고 전제하면 이것은 집값 하방 압력인 거 맞습니다. 근데 터지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면 오히려 상방 압력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을 해소되는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 유도하는 것이고 이 금융 부실 문제를 안고서 금리를 인상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야만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거나 해서 터지지 않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터트리지 않고 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문제가 뒤로 질질 끌다가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게까지 만들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멈추게 만드는 것이고 한 가지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해야만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집값의 상승 압력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PF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죠. 우리 1월에 1.3 대책 발표가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욕했죠. 집값 더 떨어져야 되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부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미분양 PF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작년 1월, 2022년 1월 2만 1,000호 정도였는데 1년 만에 7만 5천호까지 늘어나니까 그 속도가 문제잖아요. 금리 인상도 속도가 문제였고 미분양도 1년 만에 3.5배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했고요. 일단 미분양이 수치적으로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분위기라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건설사들을 괴롭히는 게 인플레이션. 이게 분양가라도 어떻게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30% 정도 이게 상승 압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 자재비, 인건비 모두 다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분양가를 내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거기에 금리 언제 내릴까요? 금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금리, PF는 더 높아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다르거든요. 10% 정도 고금리를 적어도 2024년 1년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자재비 계속 올라가죠. 미분양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건설사 단독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사실 뾰족한 밥이 없어요. 뭐 금융 지원 좀 해준다고 해서 이게 뭐 몇 조 해줘가지고 사실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저는 미분양을 특히 지방 미분양을 소진하는데 정부 정책이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분양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할인해주고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들은 뭐 집값이 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수요보다는 낮기 때문에 오히려 내 집 마련하는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지방 미분양을 소진하는데 정부 정책이 집중이 되어야만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이게 1년이 지났는데 혹시라도 집값이 추가 하락을 한다든지 금리가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상황, 막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2024년 1년 정부한테 말하고 싶은 건 미분양, 지방 미분양 소진에 온 힘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그래도 현재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에는 다 동의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PF 부실의 문제를 터뜨리고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해 가면서 잘 마무리를 좀 해 가야 될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터뜨리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정부, 뭐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도 그렇고요. 이걸 터뜨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으면 이것만 터뜨려가지고 살 봉합을 하고 잘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이거 한번 잘못 터뜨렸다가 뒷감당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게 터뜨려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터뜨리고 싶다면 정말 진단을 제대로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 악성 종양만 딱 제거를 해야지 어설프게 터뜨렸다가는 진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수술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수술 안 하고 자연치료나 아니면 뭐 약물치료 같은 거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좀 어떻게든 정부 정책이 좀 지원을 해주는 그 정도로 좀 무난하게 시간을 두면서 해결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그거는 고민해야겠죠. 뭐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부위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항상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왜 부동산 PF 문제가 됐는지, 뭐 집값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정책이 문제였는지.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약으로 치료 안 됩니다. 수술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왜냐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아서 이 문제가 생겼으면 약으로 치료가 돼요. 근데 아예 그냥 암세포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도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이 지금 유일하게 어떤 정책이냐면 그냥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후불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부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땅을 비싸게 샀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행사들은 문 닫고 경매나 공배에서 자산 매각해서 청산하는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이 부동산 PF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이 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가 이 땅을 사서 그럼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면 분양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질질 끌다가 내년에 뭐 6월 이후로 만기가 막 돌아와서 당장 어떻게 돼?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지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정책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분양이 제가 자꾸 비교해 드려서 좀 그렇지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16만이었을 때 그때는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된 거냐면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개가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30% 정도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도 좋아졌거든요. 계속 막다 보면 한꺼번에 다 터지면 경착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신호가 하나 나왔잖아요. 새마을금고가 나 1순위니까 그럼 청산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싸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금융사들이 PF라는 게 프로젝트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네. 그 시행사 대표한테 어떤 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PF가 터졌을 때 결국 그 부실은 금융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두 사업장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규모가 커졌을 때 대한민국 지금 경제 구조, 금융사들 뭐 그런 거를 아니,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전 충분히 감내한 수준이다. 지금 감내할 수 있는 금융사는 수준이다. 그 정도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캐피탈 회사나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거고 지금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기만 연장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네. 이 부동산 PF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이게 터져야 된다, 터지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터뜨릴 거냐, 안 터뜨릴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알고 있다고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걸 터뜨릴지, 터뜨리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아마도 정부일 거예요. 그럼 터뜨리지 않는 수단이 있으니까 질질 끄는 거, 만기 연장, 말씀하신 대로 만기 연장. 근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 말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연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땅을 비싸게 사놨기 때문에 네. 정책이라는 게 네. 한계점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당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못 버텨요. 그 말씀을 지금 그래서 이미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현재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터트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거죠. 그럼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아마도 지대가 비싼 값에 산 건설사가 있겠지만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가기를 그렇죠. 바라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질질 끌다가 결과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질질 끌 수가 없냐면 강론으로 가면 시행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대출 받았잖아요. 네. 교수님. 예.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버틸 수 있죠. 네.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자는 돈 어디서 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버틴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래서 이자 상환 기간을 계속 뒤로 지연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부담마저 그 분양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분양가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시나리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부가 터뜨릴 거냐 안 터뜨릴 거냐를 가정하면 간단해집니다. 개인.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가, 그러니까 교수님은 정부가 계속 이거를 버텨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버틸 거죠. 그러니까 버틸 거의 의지가 아니라 네.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고 보시는 네, 거죠. 가능하다고. 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네. 가능하다고 보는 그 근거는 네. 어쨌든 금리를 다시 떨어뜨리고, 그리고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건수마저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유도할 텐데, 유도하는 기간, 그 기간을 버는 거죠. 그런 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뭐 부동산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해결 방안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뭐 해보면 부동산 PF 부실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벌면서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교수님의 의견과, 아니면 지금 현재 터트릴 거는 빨리 터트리고 이제 시장의 저력을 믿어서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는
이제 우리 대표님의 의견으로 좀 나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소장님 뭐 의견 또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이거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 한번 불러가지고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뭐 연장을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용기 있게 책임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현재 국회나 정부 상황을 보면 물론 뭐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저도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수술을 잘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근데 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끝, 금리 인하 시기는? 네. 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히면서 이제 미 기준 금리도 이제 동결 혹은 이제 인하할 거다라는 이런 예상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금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미국 금리하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금리하고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참 피곤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파월 의장 한마디를 이렇게 새벽에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또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데 10월이든 5월이든 3월이든 간에 미국은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0.25. 미국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0.25에서 25bp나 50bp 정도 내릴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고요. 미국이 0.25, 0.5%포인트, 50bp 정도 내렸을 때 한국은행은 어느 정도 내릴 여지가 있을까? 지금 금리 차이가 2% 정도 벌어졌거든요. 2%포인트 정도 벌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렸어야 돼요. 다른 거 떠나서 미국을 생각한다면 지금 2%포인트 굉장히 많이 벌어졌으니까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렸어야 되는데 최선의 선택이 동결이거든요. 못 올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내렸다고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내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5% 차이가 벌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미국이 몇 번 내리느냐가 달려 있는 거고 한 번, 두 번 내려가지고는 저는 한국은행은 거의 동결 모드로 가야 되지 않나. 왜?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면 저는 기자회견 하기 싫습니다. 규제 대책 발표하기도 싫고요. 풀어주는 대책 발표하기도 싫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투자 수요들이 들어옵니다. 환호성을 치면서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대세 상승보다는 큰 폭의 반등 후 다시 또 조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부자들을 위한 뭐 정책이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고 금리 올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난리가 납니다. 지금 다 우리 인하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하 시기가 언제냐 그걸 생각하는 와중에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금리를 0.25 올리면 0.25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그냥 패닉입니다. 그럼 집값 떨어지죠? 그러면 남아있는 강남 규제 지역 풀어줘야 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이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로서는 동결이 최선인데 미국이 좀 많이 1%, 100bp 정도 내린다면 한국은행은 좀 내릴 여지는 있겠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저는 동결 50%, 한 55%? 동결 55%, 살짝 0.25 정도 내리는데 한 25% 정도 확률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금리를 저희가 예측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뭐 2023년 상반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한다고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장 금리 엄청나게 오르면서 다시 막 주가 빠지고 부동산 가격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을 전망할 때 금리를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회의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실증적으로 저희가 볼 때, 실제적으로 볼 때 지금은 금리가 너무 빨갛게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실제로 인하됐을 때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기대감이 실현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자산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요. 자산 가격에 반영되려면 어떤 거시경제 변수가 쇼킹해야 돼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충격으로 우리가 받아진 겁니다. 코로나19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나와서 금리가 0%대로 저금리로 떨어지니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하면서 자산시장에 몰린 거죠. 근데 누구나 예상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고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 됐을 때 오히려 저는요. 자산시장 빠질 수도 있어요. 실망감으로.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만약에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건 반대 현상이에요.
금리를 다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올려. 그러면 충격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더 자산가격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금리 이슈는 빠질 이슈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네. 실제로 인하돼도 예상된 것 때문에 영향은 없고, 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인상이 이러면 쇼킹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엔 자산시장인 게 피드백으로 움직이는데, 이 피드백을 감안했을 때 사실 금리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측한 게 맞았을 때나 틀렸을 때의 불확실성을 볼 때는 지금 오히려 그런 방향성이 더 맞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저는 금리 전망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김광석이 무의미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이. 마음의 상처를. 저는 정말 2023년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 1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형성되는 거지 실제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제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24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앙은행은 금리를 왜 인하하고 왜 인상할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딱 세 가지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목표, 두 번째가 경기 안정 목표, 세 번째가 금융 안정 목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가 안정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물가 안정 목표는 분기별 월별로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놓고 보면 미국의 4분기 정도면 물가 안정 목표 2%에 부합하는 물가가 나올 것으로 IMF와 OECD가 공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망이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동 전쟁이 또 뭐 발발하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그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안 되고 25년으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나리오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물가는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그 지점이 4분기. 그러면 역시 기준금리를 실제 인하하는 그 구간도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가 더 급해요. 미국보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나 미국의 스탠스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 입장에서 급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가 안정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문제, 경기 안정과 금융 안정 이 목표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나라는 가시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안정을 위해서 또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와 같은 금융부실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더 급해요. 근데 미국이 요지부동하고 있을 테니까 24년에 상반기 내내 그래서 같이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24년 저도 한국은행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24년 4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역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때 생각보다 스티키하게 물가가 잘 안 잡히게 계속 오래 가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도 더 멀어져 간다. 우리 김광석 노래 유명한 거 있잖아. 점점 더 죄송합니다.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금리 예측과 그리고 예상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로 자산 시장을 볼 때 금리 인하를 예측하면서 집을 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수는 대응하는 영역이지. 아까 이제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물가가 그렇게 바뀌면 이건 다른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영역이지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기준금리가 글로벌하게도 높은 수준도 아닌데 여기서 더 낮출 수 있을까? 네. 그리고 혹시나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면 그걸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광수 위원님의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대로 맞을 거라고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문제로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규모, GDP 대비 규모. 그리고 두 번째는 증가 속도입니다. 증가율,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상환 능력이에요.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도 그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거나 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상환 능력. 어쨌든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 문제가. 집값이 올라갈 때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집값이 조정될 때 가계부채 규모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규모에 있느냐, 그리고 증가 속도에 있느냐라고 규명을 진다면 집값이 24년에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나 증가 속도에는 문제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집값이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규모나 역시 증가 속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고민하는 것은 규모나 증가 속도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상환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부실도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교차되기 때문에 규모도 문제 있는데 상환 능력도 문제가 있으니까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면 되는데 그러자니 상환 능력에 문제만 있다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려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떨어뜨려서 상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큰 문제냐? 상환 능력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장 터지고 안 터지고는 상환 능력. 이게 옳다 그르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상환 능력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대전제가 뭐냐면 지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 잡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아니 어려운 걸 해보자고 아까 말씀하신 하는 거 거죠. 평균 가격 거래량 네, 저는 좀 다른 결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